중국은 스스로 미래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패권, 그리고 전 세계 그린 테크놀로지의 주도권.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도약을 상징하는 왕관의 보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보석은 빛나기는커녕 안쪽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조용해졌고 자동차들은 버려졌습니다. 팔린 것으로 기록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아무도 운전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들판과 주차장에 방치되어 녹슬고 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레이스로 시작된 이 게임은 이제 금융재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 숫자, 존재하지 않는 수요, 승리를 예고했던 과잉 생산의 붕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 그 자체,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신화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직도 중국이 전기차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국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녹슨 배터리가 하나씩 쌓이듯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붕괴하는 것입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그 영상은 처음 보면 러시아의 풍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전차와 군용 차량 손실을 메우기 위해 오래된 차량을 창고에서 끌어내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본래라면 중국이 장악했어야 할 미래의 잔해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진심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는 분명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드와 캔디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를 전기차 시장에서 밀어내고 세계 자동차의 미래를 손에 쥘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머스크는 어쩌면 너무 걱정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드론 영상 자체는 오래된 영상입니다. 적어도 드론 영상으로서는 꽤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2023년에 촬영된 영상이고 한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진실이 서서히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로이터의 제목이 가장 정확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던 자동차 산업을 스스로 질식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베이디와 캔디 같은 중국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량의 차량을 그레이마켓 업자들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업자들은 그 차들을 중고차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0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0km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중국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해외로 수출되고 번호판과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차량들은 판매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만으로는 전체 규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장면만으로는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방치 차량들은 15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 하나의 구역, 단 하나의 딜러 보관소,
단 하나의 도시일 뿐입니다. 비슷한 유령 주차장은 중국 내 최소 4개 이상의 도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괴한 공포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왜 이런 유령 주차장이 중국의 유령 도시처럼 계속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그레이마켓 업자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주행거리 조작과 등록금 수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엑소시스트보다는 스쿠비두에 더 가깝습니다. 가면을 벗겨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얼굴은 시진핑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원래 자본주의와 불편하지만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덩샤오핑과 그 후계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오히려 마오쩌둥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마오쩌둥 체제 아래에서 사실상 노동개조와 비슷한 환경으로 내몰렸음에도 왜 그가 자신을 억압했던 인물을 모방하려 하는지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당과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시장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중국 체제는 점점 더 중앙집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바로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 판단 자체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100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전통적인 가솔린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기차 산업은 아직 젊었고 새로운 참가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력을 쏟아붓는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포장된 길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외국인 투자를 멀리하고 대신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드 같은 전기차 제조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거의 공짜 돈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자사 차량을 등록하고 어딘가로 옮긴 뒤 그것을 판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베이징에 제출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구조는 한동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 실적을 영원히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유령 아파트가 쌓였고 이제는 유령 자동차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중국의 거대한 버블 제조기 덕분에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에서는 무려 60개의 새로운 전기차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팬데믹은 한동안 이 버블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집안에 갇힌 채 식료품과 의료 물자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동네에서 단 한 명만 감염돼도 강력한 봉쇄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버블 제조기는 다시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블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국 각지에 전기차 공장이 줄줄이 세워졌고
중국은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미국은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은 연간 5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분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온 듯한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500만 대라는 생산 능력은 실제 중국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버블은 그 뒤에도 계속 커졌습니다. 최종 수치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연말 계획을 세울 무렵에는 중국 국내에 쌓인 자동차 수가 실제 수요의 3배에 이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진핑만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각자 자신만의 전기차법을 제조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광저우시는 새롭게 세계의 전기차 제조사를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기업은 연간 50만 대를 생산해야 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광저우는 새로운 조립 라인을 건설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에 연간 약 7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광저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들에서도 비슷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지면 사람들은 그제야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본인도 이미 2023년 중국의 각 성이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동일한 산업으로 한꺼번에 돌진하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그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거울을 봐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왜 자신이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가? 왜 투사처럼 전체 시스템의 보스가 되려 하는가? 그 질문을 조금이라도 마주했다면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전기차 산업이 완전한 혼란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실제로 팔 수 있는 물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자동차 전체의 숫자입니다. 전기차로 한정하면 수급 왜곡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해 불과 4개월 동안만 해도 66만 대에서 85만 대의 전기차가 딜러 부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 같은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은 아직 첫 번째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다음 물결은 이미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영화 월드워 Z에서 좀비들이 벽을 기어오르는 장면처럼 더 거대한 물량이 뒤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사용되지 않은 전기차 재고는 350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차량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답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연합도 아무리 덤핑 가격이라 해도 이 차량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의 총사령관과 같은 인물입니다. 즉,
중국 전기차는 주요 선진 시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선택지에서 빠지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남은 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팔 수 있을까요? 한국일까요? 아마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을 것입니다. 러시아일까요? 푸틴의 특별군 사작전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시달리는 러시아 경제에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인도일까요? 최근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뉴델리가 베이징에 구명보트를 던져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관세도 높고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2024년 인도의 1인당 GDP는 약 2,69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크게 할인된 중국산 전기차라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가격입니다.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나아가 아프리카 같은 대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탈출구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또 다른 덫에 가깝습니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중국 국내의 초과 물량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는 데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은 자국민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더 소비 주도형 사회로 바꾸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4년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약 1조 달러나 웃돌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2023년 기준 약 1만 3천 달러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수준은 팬데믹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붐이 과열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는 대체 얼마일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업계 선두인 BYD입니다. 저가 모델인 시걸은 8,000달러 미만입니다. 상위 모델인 친-L은 테슬라 모델 3에 맞서는 차종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확실히 저렴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 3에 약 2만 5천 달러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반면 모델 3 킬러로 불리는 BYD의 전기차는 약 1만 6,500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00달러를 더하면 바이디의 타이타늄 3까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비교적 부유한 중국 가정이라 해도 친-L을 여러 대나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격들은 이미 이전보다 크게 내려간 가격입니다. 2023년에 BYD 차량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가격표의 위안화 숫자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그 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BYD는 2025년에만 일부 모델의 가격을 최대 34%까지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차를 만들라고 부추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너무 많은 자동차 제조사를 시장으로 끌어들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에서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BYD와 캔디뿐만 아니라 니오, 샤오펑,
지리, 체리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들은 일제히 가격이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2년 동안 약 19%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하락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초조함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매우 단기적인 초조함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비자이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본다면 조금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내일이면 더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굳이 내일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는 더 싸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가격은 더 내려가고 제조사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과격한 할인에 나섭니다. 그러는 동안 생산 라인에서는 더 많은 자동차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 결과 중국 자동차 딜러들은 제조사로부터 받은 차량을 20% 할인 수준에서 팔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대하는 고객은 일반 중국인이 아닙니다. 제트카 같은 그레이 마켓 업자들입니다. 그 업자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차량을 팔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한 시장 경제였다면 제조사들은 파산하고 고통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시진핑의 중국입니다. 제조사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더 많은 차량을 계속 생산합니다. 그 결과 가격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익성은 어떨까요? 로이터가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던 중국 전기차 제조사는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사라지지 않고 헬로윈의 유령처럼 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딜러 부지에 쌓인 좀비 차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이 사태를 바퀴 달린 헝다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헝다는 한때 중국 최대급 부동산 개발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파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사라졌지만 지어진 채 사용되지 않는 방대한 주택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아무리 떠받치려 해도 그 붕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산업이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29개의 전기차 제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살아남을 기업은 아마 15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8개 회사만 생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자체는 필요한 조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수 감소, 고용 상실, 그리고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국 청년들에게서 더 많은 기회가 빼앗길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만으로도 중국 GDP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공급망의 깊은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하류에는 충전소와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줄어들면 충전할 차도 줄고 수리할 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충분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경쟁에서 자기 지역이 앞서가도록 만들기 위해 국유지 제공,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그 기업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5년 안에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치명적인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단순히 전기차 재난 하나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정부는 이미 중국 부동산법을 붕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즉,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질 수 있는 돈은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과 지방 관료들에게 너무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이 구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물론 시진핑의 금고에도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대1로 실패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데만 얼마나 많은 돈이 사라졌겠습니까? 하지만 수리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노동자 한 명까지 시진핑이 구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베이드 같은 기업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로 생산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보조금과 선전으로 움직이는 성장이라는 중국 경제 모델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평양 건너편의 상황은 다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처럼 신규 가솔린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이나 세액공제 같은 전기차 지원책은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성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배경이 세금 혜택만은 아닙니다. 소비자들 스스로 환경의식을 높여왔고 전기차가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정비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큽니다.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 차량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작동 부품에 비해 작동 부품이 20개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일 교환도, 스파크 플러그 교체도, 배기계통 정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규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까지 본격 적용되지 않습니다. 워싱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만 전기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실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비자가 그런 장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의 전기차 기적은 처음부터 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버블 제조기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쟁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무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제적 기적이 왜곡된 형태로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묘비입니다. 중국은 이 전기차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내놓을까요?
그 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진핑이 그토록 원했던 전기차를 그는 이제 확실히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이러니한 형태라 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국에서 부풀어 오르고 결국 터질 버블은 무엇일까요? 태양광 패널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